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서울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 전문가인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국내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연구개발 강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관련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발탁됐습니다. 지난 5월 수동정지한 한빛원전 1호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CCTV를 설치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 면허가 없어도 원전 운전을 할 수 있게 한 기존 예외 조항을 없애고 장시간 연속 근무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 가슴 성형에 사용되는 보형물이 희귀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져 미 엘러간사의 보형물이 리콜 조치됐습니다. 이 희귀암은 모든 보형물에서 생기는 암이어서 정기적으로 유방암 검사와 보형물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과학본색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비싼 금을 가지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에 값싼 금속을 금으로 만들려는 연금술이 탄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 시도는 실패했지만 연금술을 쫓는 과정에서 과학적 발전을 얻게 되고 결국 화학의 발전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궁금한 S에서는 연금술로 시작된 화학의 역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서울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최 교수는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 설계 전문가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국면에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발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 전문가로 손꼽힙니다. 최 후보자는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연구를 하는 뉴럴 프로세싱 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반도체공학회 수석 부회장으로 과기정통부의 지능형 반도체 포럼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국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연구 개발 강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관련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발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으며 현재도 AI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연구산업 발전의 산 증인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국가 연구개발 혁신을 주도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는 등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ICT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최 후보자는 카이스트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78년부터 1983년까지 금성사에서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미국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에서 일했고 지난 1991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최 후보자는 과학계에선 진중한 연구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무영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가 동생이고 도올 김용옥 선생의 부인인 최영애 전 연세대 중어중문학부 교수가 최 후보자의 누나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기영 장관 후보자는 청와대 개각 발표 이후 소감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R&D 혁신 등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지금의 어려움을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간 과기정통부가 추진해온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및 산업 육성과 R&D 혁신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5월 발생한 한빛원전 1호기 수동 정지 사건은 인재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안에 주 제어실에 CCTV를 설치한 뒤 한빛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열출력이 기준치를 훌쩍 넘으면서 수동 정지한 한빛 1호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6월 중간 조사 결과 발표해서 이 사건을 운전자의 계산 착오와 조작 미숙으로 인한 인재로 규정했습니다. 최종 결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안위는 사고 원인을 원전 주제어실의 폐쇄성과 발전소 운전원에 대한 교육 부실, 한수원의 안전 불감증 등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규제기관인 원안위의 현장 대응 능력이 미흡해
초기 상황 파악이 늦어진 점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시 제어봉이 계산대로 인출되지 않은 것은 부유물질 때문이며 한빛 1호기의 설비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합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먼저 그동안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CCTV를 원전 주제어실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한빛 1호기에는 올해 안에, 나머지 원전에는 2021년까지 차례로 설치됩니다. 또 면허 없이도 원전 운전을 할 수 있게 한 기존 예외 조항을 없애고 열출력이 5%를 넘으면 수동이 아닌 자동으로 정지하도록 설비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원안위는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다음 달 한빛 1호기를 재가동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정부가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외교와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과 사회정책 모든 분야에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일본의 백색 국가 배제 등 수출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먼저 소재 부품 장비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화 등을 통한 산업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BK21 사업 등 5개 부처의 18개 재정 지원 사업과 연계하면서 소재 부품 장비 인력을 신속히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공계 대학과 대학원이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학사 운영 제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어 병역 의무를 대체하는 산업전문연구요원제와 관련해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우수 인재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 부처 간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우리 앞에 수많은 도전이 밀려오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담대하고 차분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이 변화의 시기를 더 큰 발전과 성장의 기회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소재 부품 장비와 신산업 분야의 고급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기 위해서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인 인력 양성 정책과 사업을 전폭적으로 활용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에 대해 방사능과 중금속을 전수검사하는 등 수입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됩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가 오염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수입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앞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밝히자 맞대응 방안으로 폐기물 관리 강화를 꺼낸 바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석탄재를 수입하려는 경우 신고 때 공인기관에 방사능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그동안 분기별 1회 성적서와 분석서의 진위를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을 조사해 문제가 발견된 경우 상응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통관 때마다 방사선량을 측정하거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석탄재 폐기물의 수입은 연간 4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내 시멘트 공장들은 일본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석탄재를 수입해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0년간 수입된 석탄재 폐기물은 모두 1,182만 톤으로 일본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매립돼 재활용되지 않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 석탄재 대체재 발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석탄재 수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사능 검사 강화 방침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강화하겠다는 절차에 상세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관계부처가 정보를 수집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한국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줄이면서 방사능 문제를 세계에 알리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예단을 갖고 논평하지 않겠다며 언급을 피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소재 부품 분야에서 수요 기업인 대기업이 R&D에 참여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출연금 부담 등을 낮춰 신속한 사업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개선안에 보면 총 사업비 10억 원 중 R&D 과제의 경우 정부가 기존에는 3억 3천만 원을, 대기업이 6억 7천만 원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이 수요 기업으로 참여하면 정부가 6억 7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대기업은 3억 3천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전화학연구원에서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해 R&D 제도의 틀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성 장관은 연구계가 기업과 한몸처럼 협력하고 소통해 소재 부품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공급 기업이 개발한 소재 부품이 수요 기업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관련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는 등 일본의 식품의약품 분야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2일 일본 수출 규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분야별 영향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관련 업계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식약처 홈페이지에 일본 수출 규제 기업 애로사항 신고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출 규제 대상 원료와 부품의 신속한 수입 통관이나 수입국 변경과 관련된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분석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얼마 전에 유방 보형물이 희귀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미 보건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 보형물 가운데서도 이 미 엘러간사 것이 특히 위험이 커서 이 미 보건당국은 엘러간사에 자발적으로 보형물을 회수 또는 리콜할 것을 권고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식약처도 지난 4일부터 해당 이 보형물 회수에 들어갔습니다. 네, 회수 조치된 보형물이 그동안 가슴 수술에 널리 쓰이는 제품이라고 해서 더더욱 우려가 큰데요. 정확히 어떤 모델인지 궁금하고요. 얼마나 유통됐나요? 네, 이번에 회수 조치된 이 보형물들은요, 모델명이 인터넷에 공개가 됐는데요. 이 가슴 보형물 가운데서 표면이 거친 타입인 텍스처 타입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이 회수 대상 보형물은요, 국내에서는 이미 11만 개가 시술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는 전체 가슴 수술자의 절반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절반 정도요. 네, 그럼 이번에 회수 조치된 것 말고는 다른 것들은 좀 안전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희귀암인 엘러간사 제품 이외에도 여러 보형물에서 생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회수 조치된 것들이 암 유발 위험이 6배가량으로 유독 높다는 것이고요. 기타 보형물에서도 암 발생이 보고가 됐습니다. 이 전문가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엘러간 보형물도 아니고 텍스처 타입이 아니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몸에 유방 보형물이 삽입되신 분들은 반드시 매년 정기적으로 유방암 검사와 함께 보형물 검사를 한 번에 받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슴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의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희귀암 정확히 어떤 암인가요? 네, 정확히는 ALCL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라고 합니다. 이 일정한 형태를 띠지 않은 이 덩어리 형태 종양으로 이 림프선으로 전이될 수 있는 림프암입니다. 이 암은 보형물 수술 이 절개 부위가 아문 다음에 수년 후에나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암을 빨리 발견한다면 이 보형물을 제거해서 비교적 수월하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암이 온몸에 전이가 되면은 이 화학 치료나 방사선 치료 등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아무래도 빨리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는데 네. 자가 진단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완벽한 자가 진단은 어렵습니다. 이 전문가는 수술 이후에 매년 보형물의 이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이 전문 의료기관을 찾아서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검사 후에 이상 소견이 나오면은 그때 세포 검사를 하는 건데요. 그래도 주요 증상으로 알려진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통증이 느껴지거나 또 보형물 주위에 액체가 고였다거나 피하에 캡슐 같은 작은 혹이 생기면은 병원을 찾으라고
것이라고 이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네. 그러나 이 희귀한 질환이기 때문에 뭐 증상이 발생하면은 전문 의료진을 찾아가라 이런 현재 식약처의 권고 사항은 굉장히 안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뭐 이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비교적 치료가 수월하다고 하니까요. 증상이 없어도 매년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게 좋겠고요. 자, 그런데 이 검사 결과가 안전하다고 나와도 사실 이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하신 분들은 불안함을 쉽게 떨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일단 미 FDA는요, 증상이 없으면은 보형물을 뭐 예방적인 차원에서 제거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네. 했습니다. 이 자신이 수술 받은 보형물이 리콜 대상에 해당한다면은 더욱더 주의를 하고 자주 검진을 받는 것이 좋을 텐데요. 이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은요, 자신이 수술한 제품이 엘러간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아, 그러네요. 이 제품 카드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요, 이 특정 이 모양 보형물이 특이한 것이 아닌 경우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이 일반 보형물로 삽입을 했으면은 뭐 검사 같은 걸로 이 보형물의 제조사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 경우도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네, 뭐 가슴 수술은 뭐 점점 보편적인 수술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2015년부터는 유방 재건 시에 보험이 돼서 유방암 환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앞으로 수술 예정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FDA의 말을 인용하자면요, 이 가슴 보형물은 평생 가지고 가는 장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보형물이 오래될수록 제거해야 할 확률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재수술을 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한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나아가서는 이 정부와 식약처가 이 국내 엘러간 보형물을 삽입한 환자를 전수 조사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추후 다른 보형물이 들어간 환자들도 유방 검진과 보형물 검진을 계속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와 식약처의 추가적인 조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초음파 검사 매년 여성들이라면 모두에게 받도록 권고가 되고 있잖아요. 이 초음파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게 가장 확실하게 안전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얼마 전에 이 대구 교도소에 수감된 HIV 감염자, 그러니까 에이즈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 수감자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네. 이 교도소에서 격리 수용되고 또 특이 환자라고 불리는 등 이 차별과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지난 7월에 인권위는 이 HIV 감염 수감자의 병력을 노출하거나 또는 차별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고 판결을 했고요. 예. 하지만 얼마 전 다른 지역 교도소에서 이 수감자들의 반발로 HIV 감염자들을 별도 건물로 옮기는 등 아직도 이 교도소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갈등이 깊다고 전해졌습니다. 아직은요. 자, HIV 감염자와 에이즈 환자가 다르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HIV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인데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바로 에이즈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짧게는 3년부터 길게는 수십 년까지 보통은 한 6, 7년 정도 후에 이 감염 후에 에이즈 환자가 되는 건데요. 이 에이즈는 HIV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데다 면역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를 칭하는 병명입니다. 네. 이 바이러스가 면역 세포를 점점 파괴하다가 너무 많이 파괴해버려서요. 이 면역 관련 특정 세포가 피 한 방울, 그러니까 1 마이크로리터에서 이 면역 세포가 200개 이하일 때 에이즈에 걸렸다고 판별을 하는데요. 그때는 면역력이 너무 저하된 상태라서 이 남들은 걸리지 않는 감기나 아주 약한 병도 다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 림프종 등 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이 HIV 바이러스든 감염이 됐지만 에이즈 판정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앞서 말씀하신 대구교도소에 수감된 수감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혹시 다른 수감자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위험도 갖고 있는 건가요? 이 전파 여부는요, 바이러스 이 보유자가 치료를 잘 받냐 안 받냐에 달려 네.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치료를 잘 안 받는 경우는요, 피 한 방울, 이 한 방울에 바이러스가 10만 개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이 혈액을 통해서는 물론 성관계로도 이 바이러스가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바이러스가 이 피 한 방울에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로 줄어들고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예. 이때는 바이러스가 성관계로는 잘 전파되지 않는다 이렇게 전문가는 말을 하고요. 이때도 물론 주사기를 같이 쓰는 등 이 혈액으로는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치료를 성실하게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실하게 받으면요, 이 약을 수개월 정도 먹었을 때 바이러스 양이 피 한 방울에 50개 정도로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예. 이 바이러스 검출 검사에서도 이 바이러스를 검출하지 못하는 이 낮은 수준인데요. 그만큼 바이러스 자체 개수는 적게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이 혈액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말 들어보겠습니다. 치료 안 했다고 해서 음식이나
단순한 뭐 물건 같이 썼다 이런 걸로 전파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치료하는 사람이 전파하는 피와 헌혈 같은 거죠. 네. 자, 그런데 그럼 인권위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는 일반 수감자나 HIV 감염자가 방을 같이 써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네, 물건을 같이 쓰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만약에 피가 섞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조심을 해야겠죠. 예를 들면 이 교도소 내 물품 중에서 손톱깎이를 예를 들면요, 이 희박한 확률로 피가 묻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 하루 이틀 있으면은 공기에서 노출돼 있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즈나 HIV 그 피가 묻어 있었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지났다면은 이 감염 가능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입니다. 네, 물론 이 질병에 대해 조심해야겠지만 지나친 공포심 조장이나 감염자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근 뇌 기능과 질병 치료에 광유전학과 신경약물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치료법은 빛이나 약물로 정교하게 신경회로를 제어하는 것인데요. 한미 공동연구진이 스마트폰 앱으로 약물과 빛을 뇌의 특정 부위에 전달하는 뇌 이식용 무선기기를 개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뇌신경회로를 제어할 수 있는 무선기기입니다. 크기는 1.5cm, 무게 2g으로 아주 작습니다. 액체가 흐를 수 있는 관과 마이크로 LED를 결합해 머리카락 두께의 유연한 탐침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블루투스 기반의 제어 회로와 약물 카트리지와 결합했습니다. 카이스트와 미국 워싱턴대 공동연구진이 만든 뇌이식용 무선기기.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무선으로 뇌에 약물을 전달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약물 카트리지를 레고 형태로 제작함으로써 쉽게 분리와 접촉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물을 모두 사용했을 경우에 카트리지를 갈아 끼움으로써 장기간의 광약물학 연구를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연구팀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쥐의 행동을 조절하고 쥐가 특정 장소로 이동했을 때 그곳에 머물고 싶도록 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기기는 간단한 스마트폰 조작으로 뇌의 특정 회로를 무선 제어할 수 있어 뇌의 기능 연구나 치료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뇌신경회로를 빛과 약물을 통해 굉장히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뇌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뇌 기초 연구뿐만 아니라 파킨슨병이나 치매 아니면 중독과 같은 다양한 뇌 질환의 이번 연구 성과는 의공학 분야 국제학술지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공매도가 바이오 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 임종윤 이사장은 협회 홈페이지 기고문에서 공매도 금지법이 한국 바이오 산업의 성장력을 지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이사장은 바이오 사업은 악질적이고 부정한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로 변한 지 오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오 산업의 거품론이 아닌 실질적 성장과 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는 신속한 공매도 금지법 가동과 부정한 공매도 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난 5일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공매도 과열 종목 현황을 보면 상위 20개 종목 중 9개 종목이 바이오 기업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바닷물 수온 상승이 물고기에 축적되는 수은 함량을 높여 해산물 먹거리를 위협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수온 상승 등의 환경적인 요인이 어류의 메틸수은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실험 모델을 개발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메틸수은은 뇌와 신경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독성 유기화합물로 임신부에게 메틸수은 함량이 높은 황새치나 상어류 등 섭취하지 말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해산물을 먹지 않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서 기후변화가 해수면 상승 등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우리 먹거리에 영향을 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부산의 한 식당을 이용했다가 A형 감염에 걸린 환자가 103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시 조사 결과 감염자들은 지난 6월 초부터 지난달 5일까지 해당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모두 중국산 조개젓갈을 먹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이 문제 식당에 찾아갔을 때 중국산 조개젓갈이 이미 폐기된 상태여서 원인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A형 감염은 2주에서 최대 50일까지 잠복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식당에서 발생한 A형 감염 환자 수는 다음 달까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금을 갈구하는 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타났던 현상인데요. 그래서 값싼 금속을 금으로 만들고자 했던 연금술이 탄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 생각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연금술을 쫓는 과정에서 수많은 과학적 진보를 얻게 됐는데요. 현대과학의 기초가 된 연금술에 대해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기원전 약 4세기에 등장하여 약 15세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물질을 물, 불, 흙, 공기의 4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원소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등장한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지만 사원소설의 영향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물을 이루고 있는 원소가 물, 불, 흙, 공기라는 4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이들을 조합해서 모든 물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품었던 몇몇 자연 철학자들과 기술자들에 의해서 값싼 금속인 납을 이용해 금을 만들고자 하는 연금술이 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술은 르네상스 이후에 자연을 합리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과학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과학 영역의 새로운 지평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화학을 통해 발견된 연금술에 관한 이야기를 궁금한 S를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술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싼 금속들을 황금으로 변환시키는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신비적인 비술을 말합니다. 이러한 연금술이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그리스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 연금술의 뿌리는 고대 이집트에 있습니다. 연금술은 사원소설의 등장 이후 탄력을 받기 시작해 수많은 실험 장치들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증류 장치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지속해서 연구 진보될 것 같았던 연금술이 한순간에 몰락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양의 연금술이 부활한 것은 11세기에서 12세기 사이 유럽이 이슬람 세계를 침입한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였습니다. 십자군 원정을 통해 이슬람의 문물이 서유럽으로 폭넓게 유입되게 되었고 거기에 연금술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로 인해 유럽에서는 다시 연금술이 조금씩 태동하게 됩니다. 당시 파라켈수스라는 이름으로 유명했던 의학자이자 연금술사인 필리푸스 본 호헨하임은 연금술이란 단순히 납을 금으로 변화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라는 주장을 전개합니다. 무언가를 태워 재로 변하게 만드는 연소인, 당시의 용어를 빌리면 하소, 딱딱한 물질이 기체로 변해버리는 현상인 승화, 물질이 액체 속에 녹아내리는 현상인 융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물질의 상태와 냄새가 변하는 상태인 부패, 증발시킨 액체로부터 서로 다른 액체를 분류하는 기술인 증류, 액체가 딱딱한 고체로 변하는 현상인 응결, 물질의 색을 변화시키는 현상인 염색 등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은 전부 연금술의 과정이며 이렇게 탄생한 모든 생성물은 연금술에 의해 변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연금술은 모든 종류의 화학적 변화였던 것입니다. 이어 파라켈수스는 앞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과 아랍의 물리학자이자 의사인 자비르 하이안의 황수원설을 모두 받아들여 이른바 삼원질 사원소 이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모든 물질은 3가지의 원질, 즉 황과 수은, 그리고 그들이 결합한 염과 아리스토텔레스의 4가지 원소가 어떠한 비율로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무가 불에 타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나무를 불타게 하는 것은 황, 그 불꽃을 만들어주는 것은 수은, 그리고 불타고 남은 재는 염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시대는 계속 흐르게 되고
18세기 근대로 들어서서 연금술은 화학이라는 학문으로 변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근대 유럽에서는 과학이 태동하여 베일이 덮인 수많은 자연현상의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특히 앙투앙 로랑 드 라부아지에를 필두로 화학이 발달하면서 연금술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재탄생되게 되죠. 라부아지에는 자신이 생각한 가설에 대한 실험을 광활하게 이행한 자연철학자였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원소 분류 실험을 통해서 탄생한 저서 화학 원론을 통해 그는 이전까지 굳게 믿어오던 사원 소설을 전면 부인하게 되면서 세상을 이루는 물질의 기본 단위이자 더는 분리할 수 없는 물질이라는 의미의 원소라는 개념을 최초로 확립하게 됩니다. 당시 화학 원론을 통해 라부아지에가 분류해낸 원소 그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그룹인 기체족은 빛, 열, 산소, 질소, 수소로. 2그룹인 산성족은 황, 인, 탄소, 염소, 플로린, 붕소로. 3그룹 염기족은 안티모니, 은, 비소, 비스무트, 코발트, 구리, 주석, 철, 망가니즈, 수은, 몰리브데넘, 니켈, 금, 백금, 납, 텅스텐, 아연으로서. 4그룹 염족은 생석회, 마그네시아, 중정석, 알루미나, 실리카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분류해놓은 33종의 원소 중에는 현대 화학 개념으로 볼 때 원소가 아닌 개념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는 훗날 현대 물리학의 근원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기상학자인 존 돌턴의 아이디어, 즉 당시 이루어지고 있었던 여러 화학 반응 실험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가설인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졌다는 주장, 원자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두 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라부아지에가 분류했던 33조 등의 원소는 마치 카테고리처럼 물질의 종류를 분류하기 위한 가장 작은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들을 실제로 구성하고 있는 더는 쪼갤 수 없는 작은 알갱이들을 원자라는 정식 명칭으로 부를 수 있었죠. 오늘 연금술을 통한 화학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비록 연금술을 통해 금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실험기구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는 등 근대 화학 발달에 정말 많은 기여를 한 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겠죠.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YTN 사이언스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엘러간사의 인공 유방은 2007년 국내에 처음 허가돼 미용 목적뿐만 아니라 유방암 치료 후 유방 재건을 위해서도 광범위하게 시술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희귀암 발병이 우려되자 식약처는 제품을 회수하도록 하고 이달부터 부작용 조사를 위한 환자 등록 연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이 제품의 유통량이 대부분 시술이 돼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시술받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식약처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